오늘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총집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상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 정치사의 비극적인 일이다 이런 메시지만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당의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한 추모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두수 총장 벌써 13년이 흘렀군요. 네. 오늘 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아주 상당히 많이 참석한 게 눈에 띄는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직후다 보니까 특히나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없는 노무현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상징됐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됐고 문제는 이제 한국 대통령의 대체로 진보와 보수가 10년 주기였는데 이번은 이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 40% 선을 가지고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노무현 시대의 어떤 뭐랄까요 마감, 어떤 또 새로운 전기 이런 것들을 같은 의미로 새겨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신성범 의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5.18 행사에 참석했고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해서 통합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일정이 좀 쉽지 않았겠죠. 일정도 그렇고 제가 짐작컨대는 제 뭐 추리입니다만은 꼭 그 길을 뭐 가는 건 좋은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갔고 또 김대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예. 당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이른바 여권 인사들이 다 갔기 때문에 굳이라는 표현을 좀 뭐 저는 제 짐작인 그래요. 또 하나는 예. 작년에 11월 달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아시는 대로 목포 거쳐서 봉하마을 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할 때 뭐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미 인사를 드렸다는 대목 따라서 메시지만 내고 이번에는 좀 뭐랄까 국가적 차원의 행사는 아닌 만큼 안 간 것 아니냐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박진영 교수 오늘 추도식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저기 모이신 분들이 어쨌든 대부분 다 이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실 건데요. 대선 승리하지 못한 아쉬움은 당연히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장에 왔지 않습니까? 현장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더 많이 남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평소에 이제 개인적으로 뭐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뭐 대립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이 왜곡된 수사에 의해서 목숨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간접적인 형태라도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더라면 좀 더 통합적으로 좋지 않았을까 뭐 좀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오늘 추도식 어떤 신경으로 보셨습니까? 뭐 신경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에 계셨으니까 노 대통령 수사하는 것에 있어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김건희 여사 녹취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녹취록에 김건희 여사가 우리 그 남편은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한다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오늘 추모식에 가시기에는 조금 그 부담이 됐었을 것 같다. 검찰 출신이었으니까. 반면에 한덕수 총리는 꼭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를 뭐 이런저런 공격할 때 작은 부분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였는데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지 않았느냐. 물론 그때 이제 미 대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한덕수 총리는 꼭 내려가서 이제 새로운 정부의 그 총리로서 초대 총리로서 노무현 대통령께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추모의 그 예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그 봤을 때는 아주 엄숙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김두수 총장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계기가 될까요? 일단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 계층이 수도권 40대 하이트 칼라 그리고 뭔가 좀 가치를 지향하고 도덕적 어떤 우위를 존중하는 그런 계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분들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신문도 뉴스도 뭐 TV도 안 본다 이런 이제 형태의 뭐 많은 심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도 응답을 안 하니까 보수 우위의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후퇴기에 이런 이제 공세까지 당하고 있어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추도의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선거만큼은 다시 한번 참여해 달라는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또 열흘 뒤에 이렇게 투표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결집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5년 전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는 찾지 않겠다. 임기를 마치고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찾아뵙겠다라고 약속했었죠. 성공한 대통령이 됐는지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오늘 5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 보시죠.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여를 일단 나눴습니다. 이 박수는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보내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성모 의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참석하고 그리고 임기 동안에는 찾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의미가 좀 있었지요. 그렇죠. 성공한 대통령에 대해서 5년 후에 돌아와서는 자랑스럽게 보고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저 말씀하시기 게 제가 국사에 바쁘기 때문에 해보셨잖아요. 국사에 바쁘니까 5년 동안 못 옵니다라고 해서 작별 인사를 고하고 서울로 올라온 건데
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냐는 뭐 역사의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우선 며칠 사이에 벌써 흰머리가 많이 넣으셨네요. 예. 염색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참 착잡할 거다. 이 정치적 후계자라는 게 아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정치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양산에 칩거 중인 사람을 당신밖에 없다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로 나오게 만든 지지자들. 그런데 5년 후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정치적 실패냐 아니냐 성공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는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다는 저런 생각. 아마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상념이 머리에 스칠 겁니다. 그렇겠죠. 박진영 교수, 사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퇴임 때 지지율이 높았던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 그걸 보면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정권 재창출을 해내지 못한 그런 점에서는 또 아쉬움도 남았을 텐데 대통령 임기 내내 찾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 이제 내 편 가르지 않고 내가 국정을 돌보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퇴임 때 많은 부정적인 평가 가운데 너무 편가르기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그런 대통령이 됐어요. 글쎄요, 뭐 평가르기를 많이 했는데 40% 50% 이제 지지율이 또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역설적인 측면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 대통령이죠. 이 퇴임 후에도 저는 뭐 특정 정파의 어떤 뭐 이 수장이나 이런 역할보다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원로로서 남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이 평가의 문제는 좀 뭐 지지율이나 저는 또 뭐 이 정권을 계속 이어갔느냐라는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이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어떤 공헌을 했는가라는 분기점으로서 그렇게 저는 평가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한편으로 이제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 문제와 이런 쪽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거에 어떤 역할을 바란다거나 뭐 이런 기대는 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보면서 아무튼 다시는 이제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현재 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지금 5곳, 국민의힘이 12곳 이렇게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민주당의 희망과는 매우 다르죠. 이 앞번 지방선거 때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KSOI가 조사한 지방선거 성격, 견제냐 안정이냐라는 그런 질문에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53.5,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40.9, 안정론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50.2, 국민의힘 지지율이 50%를 넘은 것은 2년 3개월 만입니다. 민주당이 31.0, 정의당이 4.6인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2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추이도 살펴보면은요. 지금 4월 달에 46, 47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5월 셋째 주에 50%를 돌파했고 민주당은 여전히 40% 아래에 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선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선대 관계자들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 방탄조끼 입으려고 경기도에서 도망쳐 민주당이 따뜻한 안방이라고 여기는 곳에 또아리를 튼 이재명 후보. 패배한 대선을 총괄 지휘했던 민주당의 당시 대표였으면서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차지하려고 인천에서 도망쳐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송영길 후보. 패배한 대선 당시 원내대표로서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더 승진하여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차지한 윤호중 위원장.
민주당이 이미 국민 심판을 받은 이 대선 패장 3인방을 총 지도부로 내세운 것 자체가 오만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격전지, 경합지에서의 추격을 맹렬한 추격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프리미엄과 그다음에 저희 의원의 어떤 사건 그것이 좀 이 격차를 벌리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 점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조금 잦아들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봉화가 지나면 24일인데요. 24일부터 딱 일주일 정도 격전지에서의 추격이 시작돼서 경기, 인천, 충남, 강원, 세종, 대전 등등 호남 세 군데와 제주 정도만 현재 확보한 우위 지역이고요. 나머지 지역이 다 5% 플러스 마이너스 안팎의 경합 지역인데 이 부분에서의 이 추격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 김두수 총장 아무래도 이제 대선 치르고 곧바로 치르는 지방선거라 구도상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튼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보면 참 어려운 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에 지금 민주당 지지 성향의 분들은 대부분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 더더군다나 여론은 더 증폭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흐름상 시간차 허니문 효과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당의 지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이제 안 올라갔던 점은 이렇게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파적이고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오히려 그 시간이 좀 지연된 거죠. 지지율이 지연됐다. 지금 이제 폭발하고 있는데 이런 폭발적 요소에 비춰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대세 상승기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전략적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 전략적 후퇴기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총공세적 측면으로 보여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민주당의 약간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심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싸움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잘못했지만 국민의힘 쪽도 행편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당신들이 그 행편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은 하지만 당신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에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좀 불리한 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 느끼는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민주당에게 불리하다. 그다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12대 5까지 밀렸을까? 예. 저는 그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전 4가지 정도로 분석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 온 게 적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평생 검사만 하셨던 분으로 외교에 뭘 알까 그랬는데 막상 이제 응대하는 걸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앞마당에서 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점은 있었겠지만 생각보다 잘 하시네 이런 평가가 있고 두 번째는 청와대를 개방한 게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를 이렇게 급하게 옮기면 무슨 안보 같은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것저것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특별히 그런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청와대 가본 사람들 전 아직 못 가봤지만 400만 명이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4만 명 들어갈 수 있는데 100일치가 꽉 찼다는 이야기죠. 근데 갔다 온 사람들 다 신기하고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두 번째는 국회로 저는 봅니다. 이제 검수완박 거치면서 청문회 거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민낯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당일 때에는 뭐 장관들하고 내각하고 이런저런 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 어느 정도는 그 감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야당이 됐는데도 여당처럼 하면서 준비도 안 해오고 이런 모습들을 딱 보니까 야, 민주당한테 저렇게 무슨 그 권력을 맡겨도 되나? 민주당이 과연 견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이재명 후보거든요. 왜냐하면 개항에 출마한 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꼭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뭐 이것저것 좀 뭐 이렇게 폭행 같은 거 비슷한 거 당하기도 했지만 뭐 이것저것 소소한 실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명분도 없는데 나와서 저렇게 좀 이렇게 오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박완주 의원 뭐 성추문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그 얽혀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 원사이드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예. 좀 우려가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 직접 정리하신 겁니까? 그냥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정리를 뭐 더 이상 붙일 게 없을 정도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고문 이번에 자신의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민주당 선거 총괄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본인 지역구에서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그 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오히려 뒤집힌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세 군데 여론조사를 보지요. 한국정치조사협회 연구소 의뢰로 조사한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에게 밀리고 모노리서치 조사도 밀립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초접전이지만요. STI에서는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밀리고 역전을 당하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일부 단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는 그런 일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0.5%포인트, 0.3%포인트 차이 나는 것까지는 뭐 좋은데 STI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게 3.7%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거는 너무 좀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자, 이재명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표정인데 한번 발언을 들어보시죠. 이제 주말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격차가 매우 적거나 심지어는 어떤 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도 있습니다. 이 후보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진영 교수. 지금 차이가 이렇게 상당히 좁혀진 것을 넘어서서 역전당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일단은 이제 제가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여론조사 샘플이 두 회사는 500명이고 한 회사는 이제 800명이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1000명 정도는 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론조사 회사도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회사명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이제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이가 그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당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뭐 앞에서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실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좀 그나마 좀 정리를 해가는 모습들 이런 것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대선을 지고 나면은 이 진 쪽의 이 지지층들이 응답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 진보층의 응답률, 보수층의 응답률 이런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좀 한번 데이터를 살펴본다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한데요. 저 여론조사만으로는 좀 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주일 전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선 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리얼미터가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윤영선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선 그런 조사였습니다. 리얼미터였는데요. 이게 지난주니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이런 의심을 지지자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김두수 총장, 지지자들로서는 좀 놀랄만한 조사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답률이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는 확 떨어지는 상태에서 정당 지지율도 차이 나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조사 방식이 RDD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무작위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행태인데 응답하는 사람들이 딱 저 지역 그러니까 묻기를 계양구에 삽니까라고 묻는 그런 전화가 오면 안 살아도 응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좀 적극적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이게 딱 안심번호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번호를
그 통신회사로부터 할당받아서 전화해서 조사했다면 좀 더 정확한데 보니까 사용 일부 그 여론조사 기관이 우리나라 200개 정도 되는데 저분들은 이제 좀 메이저 여론조사는 아닌 곳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저런 RDD 방식으로 전화하면 저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의 정확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그냥 전국적 흐름의 일정 정도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개항을에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 좀 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선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객관적 수치상 그리고 과거의 전례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직후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가졌던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만들고자 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가기만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른 분들 포기하지 않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혹시 여기에 개항을에 아는 분 계시면 전화해 주십시오. 신성모 의원, 지금 이재명 후보 유세차에 서 있는 게 지금 개항을이 아니고 경남 김해에서 하는 건데 경남 거기에서도 김해 김두관 의원, 예. 허성곤 현 시장을 보이네요. 예. 거기에서 지금 오히려 본인 좀 선거운동 비슷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도 들어보셨지만 그냥 목이 쉬고 굉장히 쫓기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처음에 총괄선대위원장 맡으실 때 과반 이상 하겠다고 기세를 올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 수치가 보여주듯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봐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여론조사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난 주말에 3개의 여론조사가 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 이유는 아시는 대로 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전 대통령 후보가 왜 개항에 나타났냐는 그 설명을 못 해내는 거고 그다음에 조기 등판하는 이유나 뭐 이런 게 다 개항 주민들이 보기에도 설명이 안 됐다. 예. 따라서 처음에는 거물이 온다니까 이렇게 뭐 대충 넘어갔지만 보면 볼수록 저 윤형선이나 분 누굽니까? 지난번에 20대 16년과 2020년에 송영길 의원한테 두 분 다 진분이 하지만 25년대 25일로 이렇게 구도를 저렇게 몰고 가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목을 만났다. 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저렇게 김에 다닐 처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개항에 빨리 오셔야 돼요. 아무튼 김두수 총장 이른바 이재명 효과는 현재까지 여론조사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선거에 2라운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 분들은 활력도 떨어지고 이게 참여율도 확 떨어진 상태에서 뭔가 이 가반이라도 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본인 선거구까지 상당히 이제 접전으로 돼버리는 오히려 본인 선거구는 대통령 선거처럼 돼버렸고 나머지 부분은 활력은 떨어지는 약간의 역효과가 나버린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저 윤영선 후보가 25년과 25일이라는데 이번에 밝혀진 거에 의하면 1년 전에 주소를 서울 목동으로 옮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소지 가지고 시비할 거는 아마 이제 오늘까지만 효과 보고 내일부터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력을 뭐 이렇게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말로만 한 거니까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주소지를 서울 목동으로 옮겨놨다가 후보 등록하는 날 옮겼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그동안 이제 선전을 했지만 그 효과는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가 아니라 나라 일을 보는 분입니다. 예. 어디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기지사 선거도 당초에는 김동연 후보가 좀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김은혜 후보가 또 앞서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PNR 조사를 보면 45.7 대 37.8로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KSOI 조사는 오차범위 안에서 김동연 후보가 앞서는 걸로 그렇지만 또 KSOI 같은 조사라도 의료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오마이뉴스 때는 김동연 후보가 앞섰지만 헤럴드 경제 의뢰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또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아무튼 여론조사 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도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면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의 도지사로 여러분 말 잘하는 말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일 잘하는 일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일꾼! 경기도지사는 전관예우 권력 찬스 써서 낙하산 인사하고 특혜 채용 비리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34년 공직을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5년에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경제 모두 다 가졌던 민주당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4년간 지방권력의 95%를 다 장악했던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오만을, 그들의 게으름을, 그들의 거짓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오늘 6월 1일 국민 무서운 줄 알라,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6월 1일로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저희에 대한 승리의 표시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정혁진 변호사, 경기도도 최대 관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일 큰 관심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경기지사는 이재명 후보가 직전에 지사를 갖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거기에다가 경기도에선 적어도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또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재명 지사가 전 지사가 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심판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했는데,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무게감은 그래도 김동연 후보가 경력도 더 부총리까지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더 무게감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경기지사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 여당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추세가 바뀌는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KT 채용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옛날 이야기고,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가 그때 전무이기는 했지만 업무 담당자도 아니었고 지시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부분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유권자들한테, 경기도 도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자, 수도권 승부처라고 얘기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좀처럼 송영길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지난번보다는 6.2%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오세훈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서울시장 후보의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타일이 막 폼잡고 이게 겁먹들인 사람은 아닙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서민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함께 뛰겠습니다. 수채화처럼 그림만 그리는 시장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어린이들 밥 주면 안 된다고 울고 시장직을 그만두는 시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밥을 아침밥까지 먹이고 아이들을 우리 아이처럼 챙기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용산으로 집무실이 옮겨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슨 단점만 나열을 하더니 최근에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미신 운운하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는 근거 없이 국민을 선동하는 신정부 출범에 즈음한 어떤 축하와 축복의 마음이 아니라 대선을 굴복하는 대선 패배 한풀이 발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박진영 교수, 서울도 쉽지 않죠? 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이제 정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후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제 따라가기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원내 전략에서 실패했습니다. 네. 앞에 우리 그 정혁진 변호사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청문회 때 특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잘못 치른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이 한덕수 총리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가결해 준 거. 한덕수 총리를 가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47일간의 이 여야 간의 갈등이라는 상황 자체에 명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통과시켜 줄 거면 애초에 통과시켜 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흔히 하는 말로 중도층도 있고 자기 핵심 지지층도 잃는 그런 이제 원내 전략을 만들었던 것이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정책 이슈를 뭐 과거에 우리 2010년도에 무상급식도 있었습니다만은 굵직한 것을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 야당은 이 여당에 대해서 어쨌든 뭐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강한 견제를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저는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 인준안 가결해 준 것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청문회를 겪으면서 중도층들은 이미 이탈했고요. 그나마 있던 흔히 하는 핵심 지지층들도 이제는 우리 당이 이렇게 해서 도저히 못 이기거나 하는 포기의식을 저는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둘 다 놓친 것 같다? 네네. 만약에 가결 안 시켜줬으면 국정 발목 잡게 한다고 또 비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비판은 늘 받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래도 오히려 걔도 그룹도 다 놓치는 결과라고 걔도 그룹도 다 놓친 보시는군요. 상황이 돼버렸죠. 네. 김두수 총장도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서 뭐냐면 이 원내 전략이 일관성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잃었다는 측면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마지막에 그래도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완패 같은 그 명분을 완패 명분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좀 그래도 민주당이 너무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스톱을 했구나 하는 자제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적극적 지지층의 투표율은 잃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민주당에 가는 뭐 국민들이 좀 심판해야겠다 이런 분위기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의원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지점이 민주당의 딜레마일 거예요. 딜레마죠. 딜레마가 나타나는 게 한덕수 총리 처리 과정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지만 자유투표를 왜 못합니까?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건데 통과시켜 줄 바에야 차라리 당론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도 같이 나눠 가지자 이런 심리가 작동했다. 완전히 반대가 아닌 이상. 그 딜레마인데 저는 뭐 그래서 처음부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판단을 접근을 잘못했다. 적어도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되 적어도 자기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DJ 정부 때부터 썼던 고위 관료 능력을 인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뭘 붙이면서 중간에 뭐랄까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까지 다 연계시키는 속내가 다 드러나는 전략을 구사했던 게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봐요. 예, 자 선거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더 그렇죠. 한번 민주당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극렬 지지자라고 그래야 될까요? 특히 2030 여성 당원들이 박지현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당 내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걸 두고 적극 지지자들이 내부 총질이라 하고 그럴 거면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지현 비대위원장 사퇴 집회와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죠. 이른바 개딸들이 오늘 집회 신고를 했고 집회할 예정이고 집회의 주된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멈춰라 이런 내용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정말 개딸 분들인지는 사실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요? 이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한 50대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고 50대 분들의 그런 비난, 비판은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 중에 2030 여성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거든요. 들을 내용은 저도 이제 계속해서 소통하고 이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김두수 총장 개딸이 개혁의 딸이다 뭐 이런 뜻이라면서요. 예, 지금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응답하라 뭐 1988 뭐 이런 드라마에서 예. 정말 말 안 듣는 딸과 아버지 관계. 그래서 흔히 저 말로 하면 그냥 개같이 말 안 듣는 딸라는 말이 나와서 거기서 시작됐는데 그렇게 아버지 세대와 갈등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반대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참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개딸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명칭은 그 어감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개혁의 딸이라고 이제 지금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딸이라고는 안 쓰고 개딸인데 이제 약칭 개딸이고요. 그 의미는 개혁의 딸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근데 개딸 듣기 안 좋아요. 그렇죠.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개혁의 딸이라는 말을 설명을 붙이고 있고 또 하나는 저기에 참여하는 남자들은 양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양심의 아들. 그래서 왜 그렇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오해와 곡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누명이었고 억울하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지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진 젊은 세대 여성이 중심이 된 그런 어떤 정치적 흐름을 개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개는 좀 안 좋을 때 많이 붙이는 접두사긴 한데 또 그렇게도 또 해석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이 편덤 정치의 한 형태인데 저런 편덤 정치가 극렬화되면 부작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어감도 안 좋은데다 만약 이런 이제 부작용 이런 식으로 일부가 그중에 일부가 저런 식으로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정말 이거는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긴 뭐 요즘에 또 꼭 안 좋은 때만 붙이는 것은 아니긴 해요. 젊은 친구들 보면 개이득이라고 또 하고 그렇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자 이런 표현 쓰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소리도 당 내에서 나옵니다. 조홍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당원들은 지도부에 대해서 뭐 비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지도부는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되죠. 네. 그렇지만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행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박지원 위원장이 내부 총질했다? 총질한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못할 말 한 거 없다. 네. 박 위원장이 그 최강욱 의원 성희롱 사건 진상규명을 지시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민주당 특유의 우리 편 감싸기 안 했다고 내부 총질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계속 내로남불 하란 말이냐.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고요. 과연 그게 우리 당의 쇄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박지원 위원장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냐 여쭙고 싶습니다. 박진영 교수, 민주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튼 민주당 내부에서는 저 문제가 계속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리가 안 되는 문제죠. 뭐 잘 쉽게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박지원 위원장을 위원장 자리까지 추천한 것 자체가 좀 과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했습니까? 글쎄요, 그까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을 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치적 훈련이 되어 있는가? 앞에서 이제 이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비판했을 때 그걸 두리뭉실하게 안아주고 사실은 이제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갈등 확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일단은 임명된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도부와 당원의 문제에서 대중은 늘 옳습니다. 지도부가 그것을 어떻게 잘 끌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학생을 타다는 교수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 지도자의 몫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원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부 총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할 때는 혁신해야 되고 때로는 또 이게 단합할 때는 단합해야 되는 겁니다. 시기의 문제, 장소의 문제, 강도의 문제, 양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작동합니다. 내부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하는 만큼 외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또 어떤 네거티브 전략이 필요할 때는 해줘야 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수행해 줬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균형감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 민주당이 하여튼 이제 좀 새롭게 태어나려면 당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조국 문제에 관해서 또 어떻게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매듭은 지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박지원 위원장 누가 영입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영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그 영입한 사람을 왜 저렇게 비판을 하지? 그런데 과연 박지원 위원장이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뭐 잘못된 말을 했나? 오히려 저는 최강욱 의원 같은 그 굉장히 실수를 했다고 보거든요. 왜 실수를 했냐면 최강욱 의원이 5월 20일 날 며칠 전에 항소심 선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대개 재판을 하면 언제 선고가 나는지는 한 달쯤 전에는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고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은 법조인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판결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뭐 짤짤인지 무슨 이야기 했을 때에는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했어야 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그렇게 이제 욕먹고 사퇴까지 할 정도로 비판받을 일인가.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리더십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치른 첫 외교 무대가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정상회담 평가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기자회견에서 아주 난처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데요. 왜 이번에 내각 구성 남자들만 보이냐, 남녀 평등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약간 시간을 둔 뒤에 답변했는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겠죠. 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r cabinet nominees are overwhelmingly male, and you yourself during your presidential campaign proposed abolish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what will you and your administration do to improve the state of gender equality in this country? 지금 이 공직 사회에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한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네. 장관에 발탁할 만한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은 성평등 인사에 대한 의지 부족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책임의 피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이 직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성평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근본적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예, 친서범 의원. 그 외국 기자가 한국 대통령에게 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왜 보통 저렇게 되면 외교 안보라든지 거대 담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자 워싱턴 포스트 도쿄 지국장이더라고요. 네. 한국계 리라는 나온겠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없다. 호남, 여성, 청년이 안 보인다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실력에 의한 인사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이냐. 그럼 여성 가운데도 호남 인사 이렇게 대묻었단 말이에요. 대묻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는 건 하지만 저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제 무대에 나가면 굉장히 좀 어색한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통령이 당황해가지고 결국 남는 게 뭐야?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미래를 그냥 약속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아픈 대목이에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맞느냐? 예를 들어서 장관 직전까지 장관을 임명하기 전까지
안 왔느냐 하는 대목도 사실과 판단이 혼재돼 있는 거. 예. 그래서 그래 봐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른바 성평등 문제가 제기된 게 한 80년대 중후반으로 본다면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안 퍼져 있는 것도 맞는 거. 그래서 대통령의 인식 또 사실이 혼재돼 있다. 그래서 뭐 그래 봐요. 실제 여성이 많이 없죠. 지금 없죠. 내각에. 그러니까 그래서 1급 예를 들어서 뭐 차관보 1급 국장까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당장 임명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없는 게 또 관가의 속사정일 겁니다. 박진영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답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차관까지 올라온 여성이 있어야지 장관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시죠. 지금 장하자가 바로 한 3계단 뛰어서 장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공무원식 사고고 실제로 이 정무직들 얼마든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품격의 문제도 여성의 사회주의적 진출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로 가름합니다. 사실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공정한 출발점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공정이고 정의다라는 이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를 꼽자면 안보와 경제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지요. 삼성전자에서 시작해서 현대자동차까지 이렇게 경제가 돋보이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는데 마지막 일정은 또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북핵과 경제 문제 큰 두 가지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모저모 모습을 먼저 보시죠. Can't wear mask lowering most beginnings and ends, and say my glory was I had. This makes the sum of the new U.S. investment to over $10 million. Let's go, guys. To infuse into everything we do. 한미 간의 강력한 이 안보 동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Deterring threats and underwriting stability is as vital today for not only the peninsula but for the world. 네,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배웅할 때 이렇게 엄지척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죠. 정혁진 변호사, 이번 한미 정상회담 평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반도체라고 생각을 반도체 회담. 왜냐하면 처음에 원래 이제 미국 대통령 들어오면 뭐 이것저것 많은 행사들을 갖다 하는데 그래도 기업을 방문한 건 제 기억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들어가가지고 아주 이재용 부회장과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갖다 보여줬고, 그다음에 제가 공동성명 꼼꼼하게 한번 봤는데 거기에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 선거 자체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반도체가 단순히 그냥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 세계 패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 됐다. 그다음에 그 반도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나라가 했고 우리나라를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시하지 못할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다. 일단 그런 느낌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재용 부회장 영화한 것도 처음 제가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예. 사실 김두수 총장 이번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성 회장 만난 건데 선거를 또 치러야 되잖아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텍사스, 조지아에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한
그 두 그룹의 감사도 표시하고 또 성과도 과시하고 이러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매우 도움되는 행보였죠. 뭐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엄청난 뭔가 이익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외교에서 과거 미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외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 뭐 냉전 시대에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외교라는 것은 미국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이후로 이 참여정부 시기나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시기나 이럴 때 외교는 뭔가 그래도 우리가 약소국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닌 강중국에 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미국도 견인하면서 뭔가 협력을 얻어내고 뭔가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이 외교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자리를 잡아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너무 퍼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 이야기만 하고 말하자면 뭐 전략적 인내를 재현한 느낌이거든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 8년의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북핵이 고도화되고 더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미국의 가능한 북핵 대화회장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걸 개입해서 해결해 나갈 것 이런 것들을 해서 한국의 자산과 연결됐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이 기술적 이런 걸 연결시키는 건 좋은데 그 나머지 부분은 너무나 뭐 성과가 없는 예. 한국의 입장에서는 분위기만 좋고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신뢰한다. 그거 말고는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신성범 의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와 삼성이 왜 국내에 투자 안 하고 외국계 뭐 저게 11월 달에 미국에 맞춘 거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좁다고 봐요. 삼성과 현대도 분명히 저기에 진출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회가 늘리기 때문에 투자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일방적이 관철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피해의식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번에 좀 구체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딱 답이 나왔잖아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서 가용한 모든 범주 방어 역량을 사용해서 확장 억제를 해주겠다는 거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안 했던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한다. 차관들 이렇게 모이게 본다는 거죠. 국방부와 외교부. 두 번째는 축소되고 안 했던 한미연합훈련을 규모를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보에 관한은 이미 틀이 잡혔다. 또 하나는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생각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접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친중, 용북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친미하고 연일하겠다는 완벽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대목에서는 중국의 반응은 나중에 중국과의 관계는 나중에 정리해야 될 문제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려할 먼저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는 것도 좀 명백해진 거죠. 이건 제가 한 말씀 네.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과 현대가 미국 공장에 진출하는 게 삼성과 현대는 도움이 되겠죠. 그럼 한국의 정부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거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 문제라든가 이게 메시지만 나왔지 실제로 뭐 대북 제재라든가 새로운 뭐 채찍 전략이 나온 것도 사실 없어요. 결국은 바이든하고 사진 찍고 시원하게 이 퍼준 외교다. 이게 사실 전문가들이 보면 그런 답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네. 아니 제가 뭐 자꾸 말 그새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 삼성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왜 국내에 투자 안 하고 미국에 갔을까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좀 더 세금 문제라든지 감면 문제라든지 투자 여건이라든지 노동 조건이라든지 노동조합 관계를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예. 자, 경제적인 평가 해봤고요.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우려했던 북한의 도발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정상 공동 성명에서 북핵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not prepared for anything North Korea does. We've had, and so I'm not concerned if that's what you're suggesting. Do you have a message for Kim Jong-un while you're here? Hello. Period. Thank you. 네, 저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신성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끝.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게 북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에서 외교위원장을 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외교위원장을 오래 했고 부통령을 하면서 국제 무대를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바마 때부터 역대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트럼프처럼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정치 지도자들끼리의 어떻게 보면 단안에 의해서 뭘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스텝을 받겠다는 의도인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끝. 예. 저 끝을 또 본인이 끝하는 것도 참 재밌는데 더 이상 김 할 총장, 말이 없습니다. 이거. 저런 걸 보면 참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정치 경륜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좀 느껴져요. 느끼지죠. 갑자기 나온 질문인데도 오랫동안 준비해서 했던 답변도 저것보다 더 멋있을 수 있을까? 저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처지인데 대단한 그게 42년생 연세는 많지만 정치 경리에서 오래 나온 말씀하신 대로 내공, 그 표현력 이런 거는 정말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김두수 총장 헬로 한참 쉬었다가 끝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좀 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제 당신이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8년 동안 부통령 시절에 오바마 정부가 했던 전략적 인내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뭔가 북핵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북한이 선도적으로 당신들이 뭔가 선제적 조치를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반도 입장에서 미국에서 볼 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좀 나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저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전략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북한하고 이 핵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동결할지 해체할지 뭐 이런 문제에서 북한 너희들이 먼저 성의를 보여라고 한다면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는 거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린다 오히려 뭐 약간 중국에 치우쳤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미국이 이거 대한민국 핵 문제에 관여하게끔 또 평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게끔 한 이 노력들이 이번에는 너무 안 보여서 한편으로 멋있는 말이지만 저 배경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더 옛날로 돌아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 노련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런 모습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요. 김건희 여사에게 던진 말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Your husband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We're married way above our station. Really? I appreciate it very much. Okay. Again, thank you so very much. 정혁진 변호사, married up라고 영어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말로 하자면 장가 잘 갔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메리가 영어로는 타동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혼시키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혼하다가 되려면 비메리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메리에서 업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운이 아니고 업이 됐으니까 그 누가 메리드 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 보고 당신이 메리드 업 됐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장가 잘 갔네. 시집 잘 갔네가 아니고 장가 잘 갔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큰 뭐 조금 전에 뭐 이야기한 거 뭐 개이득을 보신 분은 김건희 여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신성범 의원 바이든 대통령이 노련한 게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메리드업이 아니고 나도
그게 아시겠지만 바이든 첫 부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질 바이든의 두 번째 막 부인이 예. 됐는데 그 후로 잘 풀린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둘 다 장가 정말 잘 갔다라고 예. 우스갯소리 하면서도 분위기 띄우고 하는 게 노련한 정치인은 맞는 거죠. 대중 정치인으로서. 네, 짧은 2박 3일이지만 상당히 좀 울림이 있는 그런 말을 몇 마디 남겼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 국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그냥 차렷 자세로 경청을 했는데 이제 물론 우리 애국가가 나올 때는 당연히 경례를 하죠. 그런데 미국 국가가 나올 때 상대국의 대통령, 국가 원수가 손을 올려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맞냐? 이제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된다라는 게 공식 의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대 국가 연주 때 손 올리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 표시로 의전상 결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이것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일본 국가 나올 때 손 올릴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김두수 총장 의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결례가 아닐 줄은 모르죠. 그러나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고 또 이거는 외교상 서로 주고받는 관계고 그러면 만약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가 나올 때 또 손을 올리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서로 간에 동등한 이치에서 외교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보여야 되는데 마치 이제 저런 사진이 올라가면 잘못되면 마치 이게 동맹국의 우리가 하위 국가로서의 미국의 뭔가의 뭐 이렇게 관계가 좀 하위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해프닝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예. 본인들이 그 하나하나가 다 국가의 그 자존심이나 위상하고 다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교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참 그 아주 최고의 프로토콜이 요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뭐 저런 것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없으시니까 뭐 저런 일도 있는데 해프닝으로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기본적인 사고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일방주의적 사고, 외부에서 비판하기는 사대주의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죠. 예전에 예를 들자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후진 국가인 한국의 대통령이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가서 영어로 하면은 그게 칭찬받겠습니까? 오히려 비판받는 일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뭐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왔다. 이게 뭐 대단한 자랑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이제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할 시기가 저는 지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국격을 높여준 것도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덕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건 자랑 아니지만 손흥민이 23골 넣어서 득점왕 된 거 이건 진짜 기분 좋은 일이죠. 큰 자랑입니다. 네.